안녕하십니까. 이종우입니다.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강의는 지대 모델의 변동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하고 합쳐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서 본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인 부분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변동, 지대선의 변동을 통해서 살펴보고 전체 생산물의 변동, 지대선의 변동 합쳐서 생산의 한계와 지대선의 관계들입니다. 그 다음 실제적으로 지대선이 오르내리는 것들이 어떠한가 현실에 더 가깝게 가게 됩니다. 생산선 한계의 하락과 지대선의 변동들을 다룹니다.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생산성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전형적인 토지 투기가 발생하는 상황, 투기적 지대선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새롭게 형성되는 토지 투기를 따라서 생산 마비가 오는 경제 불안을 거친 다음에 새롭게 안정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대 모델인데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하나의 모델로 보고 단면입니다. 단면. 이게 지표이고 지표 위에 중심지가 있고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크다. 이 한계지로 갈수록 생산의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0이다. 사회 교환 시스템이나 교통이 발달할수록 그 사회 내에 임금과 이자는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다. 요 하부선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자, 임금. 이런 형태로. 제가 대학을 지리학과를 나왔는데, 투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든가 독일에서 발달한 경제지리학 헨리조지가 책에서 생산물 전체의 변동을 다룰 때 생산의 한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 이외에 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토지의 특정한 용도들이 새롭게 발현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그 부분은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진보와 빈곤을 잘 다루지 않겠다. 그럼 실제로 이제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을 좀 더 이렇게 현실에 가깝게 정교화시킨다는 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경제지리학의 학의 어떤 사고방식을 반영한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발달한 공간지리학, 경제지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중심지를 설정하고 중심지와 경제공동체죠. 사회. 헨리조지는 사회체, 이런 말도 쓰죠. 사회 구성체, 사회체. 유기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회.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랬을 때 중심지를 기준으로 운송비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설정했던 광대한 평원의 예를 기준으로 모든 토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이론의 기준이 모든 토지의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먼저 중심지가 설정이 되고 중심지에서 각 경제 공동체 내 각 지점은 일단 운송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은 각 사회 내에서 어떤 지점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든지 간에 중심지에서 소비된다.
중심지에서 소비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전부 다 중심지에서 소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택배의 양이랄지 가락동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 시장, 택배, 그다음 뭐 소포, 이거 소포, 그 우체국 소포, 이런 물류 시스템들이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실에도 보면 서울에 일정하게 다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갑니다. 옆으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환 경제가 발달할수록 교환 경제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경향이 적어지는 거죠.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경향성을 이 사회과학은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중심지에서 모두가 소비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소비되는가는 실제로 물류 흐름을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생산품들은 옆으로 수송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농산물 도매 시장에 다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물자의 생산비는 운송비죠. 교환 가치. 이 지대 모델, 망모형 지대 모델을 사용하면 교환 가치, 사용 가치라는 가장 어려운 화폐 이론에 가는 이론을 이해할 때도 하나의 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자가 A 지점에서나 같은 물건이 생산될 때, 같은 물건이 생산됐을 때, 같은 물건이 이렇게 생산되었을 때 사용 가치는 같죠, 사용 가치가. 맥도날드 가게의 햄버거 같은 거죠. 또 뭐 표준적인 물건 뭐 파리바게뜨 빵 이런 거 물건의 사용 가치 인간에게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용 가치는 같은데 교환 가치는 그렇죠. 차가 있다, 차. 소형차가 있다, 신차를 뽑았다, 차가 있다. 그러면 중심지에 있는 차하고 한계지에 있는 차하고 승용차 말입니다. 큰 물건에서 비교하기 좋죠. 어떤 것이 더 값어치 있는가? 기본적으로 아까 소비가 중심지에서 다 모였다가 다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물자의 양이나 그것들이 중심지에서 많이 소비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봤어도 같은 물건이 중심지에 있는 물건이 가치가 높죠. 교환 가치가 높죠. 교환 가치가. 이 강의가 진행이 돼서 오늘이 4번째 시간 이 지대 모델의 변동을 다루고 6번째 시간 7회 정도로 기획하고 있는데 6번째 시간에 7번째 시간에 가면 역사적인 사례들을 다룰 때 보면 이 중심지에서는 소비의 중심지입니다. 소비의. 생산과 소비는 상대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이런 헨리 조지가 말도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중심지라는 게 소비의 중심지고 노동하지 않는 육체적인 노동하지 않는 지배 권력들이라는 공무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 모든 생산품들이 중심지에 와서 소비되는 거예요. 와서 소비되는 거예요. 이 운송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품의 가격에. 교환 가치는 교환에 유리한 운송비가 적게 드는 중심지에 있는 물건의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가 높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교환 가치, 사용 가치의 의미를 교환 가치는 그렇죠. 다른 물자의 부와 이렇게 교환되는 비율인데 지금 이 지대 모델 망모형에서는 구체적인 실제라는 관점을 하나 더 도입한 겁니다. 운송비라는 관점이고 중심지와 한계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물자라도 중심지에서 교환 가치가 높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론을
가지고 이 그 지대 이론을 처음 구성하게 되었는데, 예. 거기에서는 이 비옥도 농업 비옥도 농업 토지 진부합인권의 185쪽을 보면 이 책의 185쪽을 보면 이것이 지대법칙이다. 리카르도는 이 법칙을 농업과의 관계에서만 검토하는 것 같으며 공업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다. 여러 표준적인 저서에서 리카르도의 농업 편중성을 너무 답습하기 때문에 이 법칙의 중요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헨리 조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업 지역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리카르도의 책에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1700년대 이럴 때, 이거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1700년대 이럴 때, 근대한 상업, 또 공장을 운영하는, 매니팩처,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 겸 상업이 발전하면서, 봉건적인 농업 지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로소득이라는 지대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토지의 비옥도가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다. 토지가 뭘 주는 거 같잖아요, 토지가. 토지, 아주 단순한 상태에서 토지 그 자체의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비옥도가 지대의 결정 요인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교환경제나 상업이나 공업이나 교환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 비중이 너무너무 작아집니다. 0.0001%도 안 됩니다. 네. 일부러 원시적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그런 단순한 형태를 가정하는 게 그게 실제로 이렇게 대비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떤, 봉건 농업 지주들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론이 구성됐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당연히 지대라는 거는 토지의 사용 대가예요. 토지의 사용 대가입니다. 상업지가 토지의 사용 대가가 가장 높죠. 예. 조선시대 때도 남대문에 시장에 가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옛날로 갈수록, 고대로 갈수록 상업지의 토지의 사용 대가가 더 높고, 교환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업이라든가, 상업지의 확대가 되고 도시가 커지고, 또 근대적인 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업에 사용되는 토지들의 가치가 농업지보다 훨씬 높게 된 거죠. 예. 리카르도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제가 이렇게 딱 해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차익지대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그 논리 내부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다가와서 만드는데 어떻게 농업에서만 지대가 발생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 이론을 구성할 때 중심지와 한계지라는 세트 개념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뭡니까, A와, 쌍둥이 같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서로서로 중력이 작용하는 중심지 때문에 한계지가 있고, 한계지 때문에 중심지가 있다는 이런 세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운송비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점들의 사이는 운송비의 차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비옥도의 리카르도 지대론에 보면 농업에서만 지대가 발생하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그렇게 설명이 됐고, 우등지, 열등지. 수송비의 관점에서 우등하다, 수송비의 관점에서 열등하다. 중립적인 용어로 생산성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뭐 여러 가지 막 섞었습니다. 예. 그 리카르도 지대론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진보 빈곤의 책의 내용은 새로운 걸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개혁의 방식도 뭐 이상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제도들을 잘 이용해서 세금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토지 세금은 좀 많이 걷고 다른 세금은 줄여가지고, 예? 계속 그렇게 노력해서 토지세로 지대를 다 흡수하면 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말자. 예, 그런 의미에서 토지 단일세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예, 유럽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론이 공업, 상업, 신흥 부자들이 봉건 지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리카르도, 멜더스, 아담 스미스 한돈 냅니다. 이게. 책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진보와 빈곤에. 자기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거죠. 이론들이.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발전론까지. 예. 멜더스 인구론,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 그 다음에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발전론. 이 네 가지가 세트가 돼서 농업에서만 토지 자체가 다른 거 아니고 우연적인 거지. 토지 자체가 달라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불로소득이다. 지주들 그들이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농업 훨씬 더 가치가 높는 홍업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구성도 되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잘못된 이론을 실컷 이렇게 제가 정교하게 비판을 해봐야 남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재산 깎아먹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주장스럽지만 지금도 뜻은 이런 중심지와 한계지, 이 세트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생산성, 하락 이런 개념으로 쓰지만 자꾸만 용어를 우등지, 열등지, 비옥도, 농사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지대 이론을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 뭐 이 이론이 어떤 정치적인 주장도 리카르도나 멜더스 목사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따라가게 되고 이론 구성도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석유라든지 토지 자체가 이런 것들도 큰 넓은 의미로 보면 사회적 위치나 정치적인 관계에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와 빈곤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큰 줄기를 가르는 겁니다. 토지 자체를 사용할 때에는 토지 자체의 특성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지대화되는 것은 토지 자체하고 상관없습니다. 토지 자체에 따르는 운송비, 경제 커뮤니티 내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진보와 빈곤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광대한 평원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또 용어도 경작의 한계가 아니라 농업이 기본적인 산업이고 지금도 모든 대도시 주변에는 농업지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농업지가 있습니다. 서울 안에도 농업지가 있고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이나 상업이라는 것도 농업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농업이 아주 고차원적인 농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로 경작의 한계를 쓰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자꾸 농업에만 그 지대가 발생한다. 토지 자체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생산의 한계로 통일을 하고, 진보와 변권에서는 막 섞어 쓰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할 때는 이제 정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각 지점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다. 사회가 그 위치, 그 토지에 부여하는 생산성, 위치의 생산성이에요, 위치의 생산성이라고. 토지 자체의 생산성이 아니다니까요. 사회적 위치가 주는 생산성, 이렇게 늘 표현해야 됩니다. 네. 토지 자체가 뭘 준다 그러면, 이론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우연적인 거죠. 네. 또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위치의 생산성이라고 하고, 제가 그 경제지리야, 이런 관점에서, 이 모델을 구성했는데, 그걸 해석하자면, 중심지와 한계지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회 내 각 지점은, 중심지나 한계지로부터의 거리죠. 두 가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중심지로부터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한계지로부터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운송비가 증가한다. 네. 중심지에서 다 소비된다고 가정하는 게 옳기 때문에 운송비가 증가한다는 게 생산의 한계가 하락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하여튼 이 보편적인 겁니다. 경제지리학이 보편적인 거고, 독일에서 발달한 경제지리학이 보편적인 것이고, 아주 나중에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동서양을 통틀어서 보편적인 겁니다. 이 토지의 생산력을 측정하거나 그 토지의 양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지와의 거리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점점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 교통이 발달해서 이 지대 모델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대는 토지의 사용 대가인데 중심지 생산의 한계에서 결정이 된다. 생산의 한계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되죠. 생산의 한계에 의존한다. 하는데 생산의 한계에 의존하는 방식이 토지 자체에 따르는 우등지, 열등지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거는 하고 싶으면 예외적으로 광대한 평원에 모든 토지의 질이 균등하고 중심지와 운송비의 차이로 생산의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생산의 한계가 운송비의 차이입니다. 인식하는 그 이론을 구성한 다음에 꼭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 모델 안에서 토지의 차이를 집어넣으면 되죠. 실제로 그렇지도 않는데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책에서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이유는 처음에 출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카르도의 지대기 이론이 제가 세 번, 네 번째 얘기하는 농업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이론을 구성하고 났어. 똑같은 토지인데 공업지에는 상업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무슨 이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그 당시에 돌아가서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걸 보게 되면 정치적인 주장을 그냥 글씨로 옮긴 것 뿐이에요. 공업 생산자나 상업 생산자가 그 봉건 지주들을 공격하는 그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꼭 분석하고 싶으시면 예외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이론 중반에 가보면 그 용어도 막 혼동되게 사용하고, 지금 조이스트들이나 누구든지 사용하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사용하실 때 보면 이게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까 그런 정치적인 주장 때문에 이론을 이렇게 현실화시키거나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게 되면, 이게 이 책의 내용하고 맞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벌써 지금
20분? 시작하는데 벌써 25분이에요. 시작하는데 25분 사용하는 게 시작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은 지금 이 쭉 설명하려는 이 내용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생산의 한계라고 한다. 각 지점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다. 그 지대 모델 안에서 사회가 그 지점에 부여하는 위치의 생산성이다. 그 생산성은 중심지와의 거리, 운송비로 측정된다. 생산의 한계가 하락했다는 것은 운송비가 증가했다. 라고 표현한다. 이게 경제지리학의 설명이고, 그런 모델들을 토지의 질이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방대한 평원의 예. 방대한 평원의 예가 이 모델의 기준이 되고, 토지의 질이 모든 조건에 동질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중심지와의 거리, 운송비가 증가한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물자의 생산은 중심지에 모였다가 다시 배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밀도를 반영한 평균 생산물이라고, 평균 생산. 이 한 개의 단위로 평균내는 생산물이다. 그냥, 이게 아주, 총생산은 아주 과장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대선이고, 이 상태가 지금의 현재의 상태다. 현재의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 점선이 과거죠. 이 시점도 다릅니다. 시점이. 현재가 언제나 시점이. 현재가 기준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제1공리, 사람은 최소의 그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 하나만 사용한다 그랬는데, 가장 현실적인 모든 이론의 구성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합리화하게 돼요.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새로운 상황이 좀 어렵겠지만, 예, 이게 현재면 과거는 이랬던가? 과거는 작죠. 이게 땅이 작은 거죠. 그냥 이런 한계 생산물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경제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거는 우리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높이가 증가하는 거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고, 생산물이 증가하는 거고, 이 공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공간에 하나의 중심지를 둔다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축소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진보합병원에서 성립한 지대선이 뭐예요? 지대와 인근과 이자를 가르는 선이죠. 오늘 이거 들어가다 다 말겠는데, 이 지대선이라는 게 인공선하고 같은 거죠. 사람들은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헨리 정치영작을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지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대를 내기는 하는데, 다 내기는 하죠. 토지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대를 받아봐야지만 이게 어떤 건지 알 건데. 사랑을 주기만 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건가? 지대를 내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회적 설명을 하면,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게 되죠. 근데 임금은 그렇지 않죠, 임금은. 이 임금선에 대한, 우리 하기 전에 이제 같이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는데, 김밥 천국선. 컵라면. 임금선이라는, 임금선. 최소 임금선이라는 게.
김밥 천국이 막 서울 시내에 막 가득 있잖아요. 이렇게 쫙 컵라면, 편의점 컵라면이 쫙 보통 이 사회 노동자들이 이 사회 안의 노동자들이 그 김밥을 먹는 거예요. 김밥.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김밥에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안 그러면 컵라면만 먹느냐 햇반도 먹느냐 정상적인 노동자들의 우리 사회에 서울시에 지금 이게 지대선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동그랗다고 보면 이렇게 팽팽하게 깔려 있어서 동일한 그 임금을 책정하는데 노동자들이 뭘 먹느냐 노동하는데 뭘 먹느냐 이런 게 임금선이에요. 임금선이라는 게 뭐 수면선 반평고시원 반평고시원이 막 점점 많아지고 막 서울 구석구석이 반평고시원이요. 찜질방에서 사는 사람 뭐 이런 그 주거비 토지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수면선이에요. 수면선. 면이야 면입니다. 이거 옆에 선으로 그렇지 이 면으로 되는 거죠. 면으로. 그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낮아지면서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지대선이라고 하는가 하면 해결책 따는 거예요. 해결책. 설명하면 임금선으로 설명하니까 또 쉽게 알아들으시더라고. 근데 왜 지대선이라고 하는가 하면 해결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지대를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해결책. 해결책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얘를 지대선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렌트 라인입니다. 렌트 라인. 렌트 라인. 렌트 라인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지대선이라는 이름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뭐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회가 양쪽으로나 공간적으로 커졌어요. 이럴 때 지대선이 상승했다라는 말은 한계 생산물이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또 설명하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지대선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지대선이 불변했다. 이게 광대한 평원의 예죠. 광대한 평원의 5 그레이드로 했을 때 이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커졌지만 지금 기준에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지점인데 옛날의 상태가 이러했구나. 아주 다릅니다. 여기에서 10% 성장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10% 축소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산수가. 이런 게 진부와 빈곤이 있습니다. 이게 50이고 이게 100이면 50의 10%는 5인데 100의 10%는 10이잖아요. 같은 10%인데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도 다르고.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봤을 때 지대선이 불변하더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지대선이 하락했다. 더 못 살게 됐다. 옛날에 김밥 2줄 먹었는데 지금 1줄 먹는다. 임금선이 하락했다. 예전에는 컵라면에 햇밥 먹었는데 요새는 햇반을 먹을 수가 없다. 지대선이 하락했다. 임금선이 하락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이 지대 모델을 사용하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나 미래를 들여다본다는 관점도 다르고 아주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거예요. 정치가 굉장히 어렵다.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는 그 사회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본다? 하늘의 새가 우리 사회를 내려다보듯이 자기를 버리고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학은 사회 전체의 유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합리적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렵죠. 정치적인 실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실천도 하면 모두가 좋아지는 정치적인 실천만 있는 거지. 내가 좋아지는 이런 거는 우리 이론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훌륭한 이론이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가? 제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또 톨스토이, 버나드 쇼, 톨스토이, 손문, 당대에 그렇게 헨리 조지, 당대에 그렇게 강력했던 그 에너지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떨어질 수가 있는가? 동력이 없어질 수가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이론 자체에 이런 전체를 위한 거는 있는데 풍부하게 있고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자기를 위한 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중간에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네 사회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뭐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점. 예, 지대선은 그냥 그 논리적인 겁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인 겁니다. 지대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산물이 증가한 거죠.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예. 지대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물이 증가했다는 것은 지대만 커진 거예요. 지대만. 예. 지대만 증가한 거죠. 이렇게 이 사회를 볼 때 생각하는 겁니다. 생산물이 축소됐는데 지대선이 고정이 되면 지대가 축소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전쟁 같은 전쟁 지금 뭐 시리아나 뭐 이런 데서 난민들 발생하고 막 이런 이 임금선 지대선이자 임금선이 이게 뭐 내려갈 대로 내려갔거든요. 여기에서 뭐 폭격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생산물이 축소가 되면 요 지대가 축소됩니다. 인위적으로 토지 사용료가 없어지면 뭐 폐허 다 되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도 막 그 교환 경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임금과 이자가 신생지역처럼 높습니다. 뭐 폐허가 되고 이런 와중에도 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경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인위적인 전쟁 상태나 신규 지역 이럴 때는 생산물이 축소되는 생산물이 먹기 살기 힘든 거죠. 이럴 때는 지대가 축소된다. 이건 뭐 논리적인 그랬습니다. 이게 생산물이 증가되고 지대가 고정이 되면 지대선이 상승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물질적 진보가 될 때 이게 옛날에 비해서 이 점선이 옛날이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현재가 생산물이 커졌어요. 예? 차도 많아지고 건축물도 청수가 높아지고 차도 사용하게 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게 되고 뭐 다 좋아진 거예요. 뭐 물질적 생산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면 임금과 이자가 이렇게 증가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임금이 이렇게 증가할 줄 알았죠.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는 이렇게 지대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죠. 생산물이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예? 사실은 지대선이 하락을 해서 임금선이 하락을 해서 이 지대만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대가 상승한다는 거죠. 지대가 생산물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대가 하락한다는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지대선이 상승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지대선이 상승한다. 지대가 상승하는 거 반대죠. 그죠? 지대선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지대가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잘 인식하셔도 되겠네요. 이 그림을 통해서. 예. 지대선이 상승한다는 거는 지대가 하락한다 이런 뜻이 있다. 예.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건너뛴 것 같은데. 잠깐.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앞에 시작할 때 너무 막 오래 끌어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기존 지역이고 A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변해온 거죠. 한계지가 확장됐다. 한계지가 하락했다. 라는 거는 수송비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수송비가 증가했다. 경제지략. 독일에서 발달한 경제지략에서 중심지. 이 수송비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모든 물자가 중심지에서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제일 편합니다. 가중시 저수할 수도 있지만 수송비라는 것은 중심지까지의 수송비입니다. 그만큼 한계지가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 자체의 생산성이 토지의 사회가 부여한 생산성, 토지 자체의 생산성이 아니고 그 토지의 사회가 부여한 생산성이 하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생산성 하락입니다. 한계지가 확장됐다.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중심지까지의 수송비가 증가했다는 거고 그만큼 사회가 그 토지에 부여하는 생산성이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생산물이 증가하는 것이 한계가 하락하는 생산물이 증가하는 생산물이 증가하는 것보다 한계지 수송비 증가가 작을 경우에는 지대선이 상승한다는 거죠. 네. 더 가보면 알죠. 생산물 증가와 한계지 하락이라는 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수송비가 증가하는 거죠. 수송비가. 처음 개념은 그 토지 자체의 질이라는 비옥도 1, 2, 3, 4, 5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차익지대론이 이론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토지가 비옥도가 낮아진다는 게 실제로는 중심지 교환 경제에서 중심지와의 거리가 증가해서 수송비가 더 든다는 거죠. 네. 관점을 언제나 변화된 관점에서 보면 쉽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게 B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이 인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 언제나 기준인 거죠. 현재가 언제나 기준인 거예요. 그럼 과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생산물 증가와 한계지 하락, 수송비가 증가하는 것 같으면은 지대선이 고정이 됩니다. 인구 증가와 빵 모형. 인구가 증가했을 때 빵 자체 규모 자체가 커지는데 생산물 증가와 한계 하락이 작으면 지대선이 하락합니다. 생산물 증가는 헨리 조지의 임금 이론에 따르면은 총생산물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고 인구가 많아지면 서로 분업과 협업이 원활해져서 사람이 많을수록 분업과 협업이 원활해져서 1인당 평균 생산물은 증가한다라는 게 헨리 조지 임금 이론입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 생산물이 증가하는 양이 그 수송비보다 작으면 지대선이 하락하는 겁니다. 임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노동 생산성, 인구가 많아져서 분업과 협업이 커져서 생산물이 증가하면 평균 생산물도 증가하는 것들이 수송비보다 크면 지대선이 상승한다. 임금 이자가 커지는 겁니다. 이자가 커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한계지 하락이라는 게, 이 지대선이 하락한다는 게, 한계지 하락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그럼 수송비가 한계지 하락보다
한계치 하락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든다. 수송비가 많이 든다. 그럼 교통이 발달했다. 교통이 발달했다 그러면은 이 생산의 한계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환 경제나 지금 이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인구 증가나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면 생산의 한계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정된 상태에서는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는 65억이 아니라 650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전 세계 인구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면 지금 남한보다 인구 밀도가 조금 높다. 밖으로 나가면은 이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는 한국에도 나가보면 휴경지들이 널려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 이 한계지가 급속도로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교환 경제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계의 하락이 큰 거예요. 한계의 하락이 더 큰 거예요. 그 뜻이 뭔가 하면 따로따로 보면 인식이 안 되죠. 그러면 한계가 하락했다. 이 수송비라는 개념이 중심지까지의 수송비입니다. 막연한 상태로 생각하면 이게 이론을 구성하고 아무것도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에도 보면 중심지에는 막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수도, 교환의 중심지, 서울시 중심지 소비량이 제일 커져. 밥도 제일 많이 먹고, 채소도 제일 많이 먹고, 사과도 제일 많이 먹고, 감도 제일 많이 먹고, 마늘도 제일 많이 먹고, 고기도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서울이죠. 서울의 중심지죠. 서울시죠. 우리나라에서. 예. 이 한계가 확대됐다. 필리핀까지 확대됐다는 거는 수송비가 중심지까지의 수송비입니다. 막연한 그냥 수송비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현실적인 중심지와 한계지가 있는 사회라는 경제 공동체라는 모델 내에서 모든 개념이 구성이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수송비가 하락을 하는데 교통이 편리해지면 지금 KTX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TX가 우리나라에 뚫혀가지고 그러고 고속도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국도도 거의 고속도로급입니다. 터널 다리 이래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단축된지 모릅니다. 시간이 단축됐다는 것은 수송비가 감소했다는 건데 실제로 어때요? 서울시의 토지 가격은 점점 오르고 시골에는 명가 군이 없어집니다. 4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서울시에는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시골에는 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군이 없어집니다. 수송비가 절약됐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생산의 한계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중심지와의 거리 속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생산의 한계지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까지 막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해서. 그러면 중심지와 그 실제적인 한계지와의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잘못된 이론을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잘 하지 않고 헨리 조지의 뼈대되는 이론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처음부터 강조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다른 스터디를 하면서 이 동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그 우등지, 열등지 이것 때문에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광대한 병원의 예를부터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먼저 공부하실 때 그 광대한 병원의 예가 기준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책으로 보셔도 모델 없이 책으로 보셔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뭐 비옥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비옥도 먼저 토지 자체가 뭘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카도처럼 정치적인 주장이죠. 농업에만 지대가 발생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공업지에, 상업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에 사용되고 있는 그 수학적인 논리,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수학적인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인구 증가, 노동의 평균 생산물이 증가했을 때, 지대 모델의 지대성과 그 전체적인 경계가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지대 모델의 기본적인 변동을 다룬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이 투기적인 문제, 기대 효과, 투기적인 지대선, 반대로 갔네요. 그냥 생산성 0이요. 그거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경제학이죠. 생산성 0요. 수송비가 증가하는, 생산의 한계가 하락하는 정도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정도를 두 개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게 비교해 보는 것들이 기술 개선에 의한 지대 모델의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로 인한 투기적 지대성. 또 미봉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결 지대성. 현실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실에 토지사유재산권 사회에서의 현실의 지대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진보에 따른 지대 모델의 변동, 그 다음에 기대 효과가 두 가지죠. 정상적인 상태에 일어나는 기대 효과와 토지의 사적 소유권, 지대를 개인 소유할 때 일어나는 투기, 강력한 투기죠.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이 합쳐져 있는 새로운 균형 지대성까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지대 모델의 변동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천 사례, 우리나라의 톨스토이나 손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토지 문제, 헨리 조지의 정치 영장으로 보는 토지 문제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를 4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